서귀포시 범섬. 호랑이를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범섬은 제주의 여느 섬과는 달리 깎아지른 듯 가파른 지형을 이루고 있다. 이 섬은 고려시대 말 최영 장군이 목호의 난을 진압한 역사적인 장소다. 당시 이 범섬은 목호들의 최후의 항전지였다. 목호는 제주에서 말을 기르던 원나라 몽골인들이다. 목호의 난은 고려시대 약 100년간 제주를 지배하던 목호 세력들이 원나라가 망하자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역사는 이 목호의 난 진압을 외세를 물리치고 자주권을 회복한 승리로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가 드러난다. 최영 장군이 제주로 이끌고 온 군사의 수는 무려 25,600명. 최영은 왜 이렇게 많은 군사를 동원했던 것일까? 최영 장군이 거느려왔던 이 군대 규모 26,000명은 당시 제주도 인구와 거의 맞먹는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주도 인구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 때 많았을 때는 3만 명, 적었을 때는 15,000명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000명이 왔는데 목호 군대를 정벌하는데 걸렸던 기간이 정확하게 28일간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주야로. 그렇게 봤을 때 이 어떤 목호군의 어떤 군대 규모는 그 당시 제주도 주민이 총동원된 규모가 아니었나. (600여 년) 전 제주에서 일어난 목호의 난. 이 전쟁은 수많은 제주인들의 희생을 불러온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왜 제주 사람들은 자신을 지배하던 몽골인들을 지지했을까? 100년 동안 제주인과 몽골인들 사이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 것일까? 초원의 나라 몽골. 황량한 초원 한가운데 비석 하나가 서 있다. 유목 부족들을 처음으로 통일시킨 몽골의 영웅 칭기스칸. 사람들의 손때가 묻어 검게 변해버린 그의 얼굴에서 몽골인들의 남다른 존경심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칭기스칸은 몽골인들에게 잊혀져야 했던 인물이다. 울란바토르시 남쪽에 자리한 자이승 전망대. 이곳엔 커다란 기념탑이 세워져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과 몽골 연합군이 일본군을 물리친 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것이다. 몽골은 오랜 세월 중국 청나라의 지배를 받아오다가 1920년대부터는 소련 공산주의 영향을 받았다. 이후 소련의 공산주의는 몽골을 아시아의 빈민국으로 전락시켰을 뿐 아니라 칭기스칸을 포함한 몽골 제국의 흔적을 모두 없애버렸다. 지난 90년대 공산주의에서 벗어난 몽골은 최근 잊혀졌던 칭기스칸의 영광을 되살리려 애쓰고 있다. 유목민족의 영웅 칭기스칸. 유목민 부족장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전체 몽골 부족들을 최초로 통일시키고 1206년 몽골 제국을 건설한다.
칭기스칸은 그가 죽기 전까지 20여 년 동안 중앙아시아와 페르시아, 멀리 동부 유럽까지 맹위를 떨치며 세계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다. 로마 제국이 400년에 걸쳐 정복한 땅보다 2배나 넓은 영토다. 칭기스칸. 그는 어떻게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 Тэрүүн дэлхийдхэн Монголын хурдыг бол үүсээгүй. Учир нь бол Монгол хүн хоёрын нэгсэн дассан байдал тэр хоёрын хурд бол дэлхийдэхэнд бол одоогийнхаар бол интернеттэй зөвлөх үз бол хурд байсан. Тэр хурдыг дэлхийдэхэн гүйцээгүй. Энэ хурд бол зөвхөн Монгол хүн хоёрын 그들의 원동력은 오랜 유목 생활의 경험에서 얻은 기동성이었다. 몽골 기병들은 먼 원정길에 나설 때 군사 한 명당 많게는 67마리까지 말을 끌고 다녔다. 말이 지치면 갈아타고 또 비상시에는 말을 식량으로 이용했던 것이다. 최소한의 식량과 무기만을 갖고 다니는 그들의 기동성은 일주일이면 유럽과 몽골을 왕래할 수 있을 정도로 당대 최고를 자랑했다. 바람처럼 말을 달리며 뛰어난 활솜씨로 달려드는 몽골 기병들 앞에 주변 나라들은 맥없이 무너진 것이다. энэ нэг зүйл хэлээ. Хөвлөө хааны үед бол ерөөсөө зөвхөн Монгол хүний хурдыг юугаар одоо ирэлсэн хурцлсан гэхдээ зэрэг Хөвлөө хаан дэлхийн одоо хамгийн дэвшилттэй тэр ололт бүхнийг бол өөртөө шингээж өөрийнхөө үйл ажиллагаанд хэрэгжилжсэн. Хөвлөө хааны үед энэ хурд бол илүү хүчтэй болсон. 칭기스칸의 몽골 제국은 그의 손자 쿠빌라이 칸에 의해 절정에 이르게 된다. 칭기스칸 이후 유럽까지 정벌한 선조들의 땅을 이어받은 쿠빌라이는 남송을 공격해 중국 대륙을 통일했을 뿐 아니라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까지 정복함으로써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이루게 된다. 1260년 대칸의 자리에 오른 쿠빌라이는 나라 이름을 원으로 바꾸고 수도를 몽골 카라코룸에서 지금의 베이징으로 옮긴다. 베이징 시내의 한 외곽, 원나라 때 만들어진 성곽이 남아있다. 이 성곽의 흔적을 제외하고는 베이징 시내의 원나라 시대 유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중국 명나라가 원나라를 멸망시킨 후 그들의 흔적을 모두 없애버렸기 때문이다. 중국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의 황궁인 자금성. 바로 이곳이 원나라의 황궁이 자리했던 곳이다.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 칸. 그는 왜 수도를 남쪽 베이징으로 옮겼을까? 왜냐면 허울레한이 동생들이 다 서쪽으로 가는 거죠. 동생은 가서 지금이 이란, 이라크 그때서 일칸국을 세우고 서쪽으로. 칭기스칸이 그때도 중심지 서쪽 서정을 하고 있죠. 서정. 호블레가 이 중국이 그때 통일을 하고 원나라를 세우고 바다하고 이거 대륙을 합치는 큰 제국을 세우기 위해서이죠. 쿠빌라이 칸이 원나라를 건국할 당시 남송과 동남아시아 그리고 일본엔 그들의 세력이 미치지 못한 때였다. 바로 이때 쿠빌라이는
탐나를 주목하게 된다. 원세조 쿠빌라이는 탐나를 거쳐가면 남송과 일본에 쉽게 도착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 두 나라를 공략하기 위해 탐나에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쿠빌라이는 직접 사신을 파견해 탐나의 사정을 살피고 일본 정벌을 위한 배 100척을 만들도록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일본 후쿠오카시 북쪽 해안인 하카다만. 1274년 쿠빌라이는 고려군을 앞세운 대규모 함대를 동원해 이곳으로 침략해 들어왔다. 이곳 해안 일대에는 당시 몽골의 침입을 막기 위해 일본군이 쌓아놓은 방루가 남아있다. 1274年に900艘の船で博多湾に攻めてきました。そして博多の町に上陸して家を焼かれて大きな被害を受けたんです。でそこで1276年この海岸線に高さ3メーターの原港防を築いて 원나라는 1274년에 이어 7년 후인 1281년에도 일본을 침략했다. 그러나 첫 번째는 뜻하지 않은 태풍으로, 두 번째는 군사들 사이에 번진 괴질로 인해 일본 정벌은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만다. 그런데 원나라가 일본 정벌에 실패한 배경엔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 삼별초가 난을 일으킨 것이다. 제주시 애월읍에 자리한 속칭 항파두리. 몽골에 저항하던 삼별초 군사들이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한 곳이다. 1270년 고려왕이 원나라에 굴복하자 강화도에서 봉기한 삼별초는 진도를 거쳐 이곳 항파두리에서 마지막 항전을 벌였다. 삼별초가 진도와 제주에서 벌인 4년간의 끈질긴 항전은 당시 일본 정벌을 준비 중이던 원나라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다. 삼별초는 군수물자를 준비 중인 남해안 지역에 여러 차례 기습을 감행해 곡식을 탈취하고 수많은 군함들을 불태우는 등 게릴라식 전투를 벌였다. 여기에 삼별초를 지지하는 지방 세력들까지 합세함으로써 원나라의 일본 정벌은 늦춰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ですからモンゴルとしてはですね、日本に攻撃を行うためにはまず三別礁の反乱を鎮め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事情があったと思います。つまり三別礁が頑張って抵抗を続けたことが日本に対するモンゴルの侵略の時期を弱めた、遅らせた、そしてその勢いもある程度弱めることになったということが一つあります。 결국 쿠빌라이는 1273년 여름 12,000여 명의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제주의 삼별초를 진압하게 된다. 이로써 4년간의 대몽 항쟁을 펼쳤던 삼별초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삼별초를 진압한 원나라는 다시 일본 정벌을 추진하기 위해 탐라국 초토사를 세우고 몽골 군사들을 제주에 주둔시킨다.
이때부터 제주는 100년 동안 고려의 소속이 아닌 원나라의 영토로서 몽골과의 인연을 맺게 된다. 그렇다면 몽골과의 100년의 세월 동안 제주에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을까? 멀리 상산 일출봉이 내다보이는 성산읍 수산리. 속칭 수산평으로 불리는 이곳은 제주에선 보기 드물게 널따란 초원이 펼쳐진 곳이다. 원나라는 제주에 들어온 지 3년 후인 1276년 이곳에 말 160匹를 들여와 방목하기 시작했다. 충혈랑 2년에 몽골말 160필하고 말 전문가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 해인 1277년에 성산읍 수산리를 중점으로 해서 동아막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한경면 고산리를 중심으로 해서 서아막이 생기죠. 그러면서 각 아막마다 4개의 목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를 중점으로 해서 군말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생산된 말 한 2만 내지 5만 마리가 이렇게 원나라로 갔다는 그러한 보고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산읍 수산초등학교. 당시 동아막이 자리했던 곳이다. 아막이란 말을 관리하던 몽골 군사의 본부를 일컫는다. 이 학교 울타리엔 옛 성곽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동아막은 훗날 조선시대에 제주 동부 지역의 방어를 담당하던 수산진 성으로 쓰이기도 했다. 이곳 수산리 마을엔 몽골의 목마장과 관련한 지명이 곳곳에 남아있다. 아막을 세워 설치돼 왕자굴이라고 하는데 특히 고려인으로서 원나라 황후의 자리까지 올랐던 기황후에 얽힌 지명도 전해진다. 나와서 그 지형으로 내려와서 저 산이 생겨났다고. 옛어른들이 전해 오는 바에 의하면은 기후왕후가 저 다왕산에다가 조감대를 설치해서 그 우마들을 살피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이후 제주는 원나라 황실에서 직접 관리하는 황실 목장으로 승격된다. 그만큼 제주가 원나라의 중요한 목마장이 됐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나라는 왜 이곳 제주까지 말을 들여왔을까? 초원의 나라 몽골. 몽골은 국토의 70%가 초원으로 덮인 유목민의 나라다. 몽골은 칭기스칸의 조상인 시리족을 비롯해 흉노족과 돌궐족 등 여러 유목민족이 합쳐진 나라다. 그래서 넓은 초원지대에는 지금도 많은 유목민들이 목축 생활을 하고 있다. 유목민의 아이들은 걸음마를 떼고 나면 말 타는 법을 배운다. 어린 아들의 말 한 장을 챙기는 아버지의 표정은 상기돼 있다. 자칫하면 바로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위험을 무릅쓰고 어린아이에게 말 타는 법을 가르치는 몽골의 유목민들. 그만큼 말은 넓은 초원에서 살아가는 유목민들에겐 분신과도 같은 존재인 것이다. Өвсдөж мургамдынхаа гарцыг дагаад мал ан дагаад үдэл судал.
гэдэг юм да. Хурдан мөрний шинж тэмдэг гэвэл чээж өргөн салтаа уужим магна өргөн нүд бүлцгэр байдаг гэж би хамт үе сонссон юм да. 부드러운 곡선의 구릉지대가 이어진 몽골 초원은 흡사 제주의 오름 풍광과 많이 닮아 있다. 그만큼 이곳도 바람이 세찬 곳임을 알 수 있다. 몽골의 드넓은 초원은 가축들을 방목하기에 더없이 좋아 보인다. 그러나 몽골의 여름은 7월과 8월 2개월 남짓. 8월 말이면 가을로 접어들고 9월 말부터 이듬해 5월까지 8개월 동안은 매서운 추위가 계속된다. 그래서 유목민들은 1년에 4번 정도 넓은 초원을 옮겨 다녀야 한다. Зомбол гарцаатай өвсгтэй өвсөө ургасан ургамалтай газараар өвөлдөөмөл нөмөр нүүлэг ихтэй гашаа саравчтай газар л үйлчдэг юм да. Хавар бол бас саравч юу. Саравч өвс юутай газар л үйлч. 남국의 따뜻한 기후와 1년 내내 지천에 널린 풀들. 몽골 유목민들에게 제주의 초원은 말을 방목시키기에 최적의 자연 조건을 갖고 있었다. 원나라에 있어 목마장은 가장 중요한 군사 기지였다. 원나라가 제주를 고려로부터 빼앗고 자신들의 국립 목장으로 직접 운영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몽고는 그 결이 깁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방목하기가 어렵죠. 유목생활도 일단 겨울철에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정착을 했습니다마는 제주에서 목장을 하는 것은 1년 내내 이렇게 방목을 위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는 사나운 그러한 맹수가 없습니다. 그 몽골에는 늑대라든지 야생동물이 있어서 피해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제주의 목장을 개설함으로 인해서 원나라의 14개의 목장의 체제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원나라에서 말을 들여올 때 말만 온 것이 아니었다. 말 전문가인 목호들이 동행하면서 그들의 목축 문화도 함께 들어온 것이다. 말의 고장 제주에서도 보기 힘든 희귀한 말이 있다. 바로 제마라는 말이다. 이 말은 다른 말들과는 달리 독특한 주법으로 달린다. 대부분의 말은 앞발과 뒷발을 서로 엇갈리게 걷는 데 반해 제마는 한쪽의 앞발과 뒷발이 동시에 움직인다. 그래서 제마는 말을 탄 사람의 안정감이 뛰어나 오랜 시간 말을 타도 피곤함이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제마는 사람이 편하고 이 덜렁머 더당매 타면 사람이 괴로워해. 장거리도 가지 못하고 사람이 엄청 사람도 괴롭고 말도 괴롭고. 제마의 이런 주법을 조로모이 주법이라고 하는데 이는 제마를 가리키는 몽골어 조로모로에서 온 말이다. 예로부터 제주에선 1000마리당 1마리꼴로 제마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다. 그만큼 태어날 때부터 제마인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 극소수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전수돼 온 훈련 기술로 제마가 만들어진다. 제마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본신마가 있고 훈제마.
분신마는 어미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제마가 분신마고 이제 나처럼 가르친마는 훈제마라고 가르칠 훈 제주제. 가르치니까 이거 제주로 걷는다. 그래서 이제 훈제마. 이거 내가 직접 가르치는 훈제마예요. 그럼 이거 제주도에서 이 제마는 편안한 자세로 허리를 펴고 제마의 조로모의 주법 훈련 기술은 원나라 목호들에 의해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벌발 나가면서 같이 노려주는 거 사람 말도. 하여튼 말과 일체가 안 되면은 이 훈제는 안 된다. 몽골의 목호들이 남긴 목축 문화는 이것만이 아니다. 그 몽골의 이제 흔적이라고 보면은 말을 이제 이렇게 걸려서 낙인을 찍는 거. 낙인을 찍을 적에 이제 말 발을 이제 두 개를 앞발을 묶고 그 사이로 그래서 하나를 끌어모아서 세 개를 묶어서 하면은 움직이지 못하니까 엉덩이에다 낙인을 이제 찍었던 흔적하고 또 말이 오래 달리면은 그 숨을 몰아쉬지 못하니까 숨을 몰아쉬는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코를 잽니다. 이제 코를 째서 말을 이제 그 숨을 가쁜 때 쉽게 몰아쉬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몽골의 그 흔적에서 보면은 이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제주의 목축 관련 용어에도 몽골어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다. 대표적인 것이 2살짜리 소나 말을 가리키는 다간. 딱. 말 얼굴에 착용시키는 굴레를 뜻하는 녹대. 넉트. 말 안장 도구의 하나인 도곰. 톰. 검은색 말을 가리키는 가라. 할. 붉은색 말을 뜻하는 적다. 적당. 우리나라와 몽고와의 관계를 고려한다라고 하면 한 100년 이상이 되어지는데 차용어 관계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특수 분야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표준어의 경우는 매를 가지고 사냥하는 매 사냥과 관련돼 있는 매 이름들이 나와 있는 편이고 제주도의 경우는 말 문화와 관련된 어휘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색깔에 따라서 말 이름을 표현한다든가 아니면 말과 관련된 도구들, 안장과 관련된 것들 그런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몽골의 문화가 우리와 비슷한 것은 비단 언어뿐만이 아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민속에 관한 것이다. 몽골 남동부 끝자락에 자리한 다리강가의 유목민 마을. 평소엔 아이와 노인들로 한산한 이 마을은 겨울이면 추위를 피해온 유목민과 가축들로 북적거린다. 우리의 옛 시골 풍경을 닮은 이 마을엔 몽골 제국 시대의 유물이 남아있다. 마을 어귀에 자리한 석인상. 훈초르라고 불리는 이 석인상은 옛날 이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나 지배 세력의 모습으로 추정되고 있다. За энэ хоёр хүн чулууны дурсгал бол 13-4-р зууны үед бүтээсэн. Тэгэхдээ өвөг дээдсийг одоо дахиж шүтэх тахилын байгууламж дээр одоо тахилын зорилготой бүтээсэн дурсгал юм а. Энэ бол одоо 13-4-р зууны их Монгол улсын үед холбогдно гэдэг нь бол тэр өмсөж байгаа хувцас хунараасаа мэдэгдэж байгаа. За энэ хүн чулуудыг нутгийн ард түмэн ноён хатан хөрг гэж нэрлэж одоо дээр үеэс дахиж шүтэж эдээ ундааныхаа дээжийг өргөсөөр ирсэн юм а. 훈초르 주변에 온통 파란 천들이 매달려 있다. 하닥이라고 하는 이 파란 천은 하늘을 상징하는데 신성한 장소나 숭배하는 대상의 내거는 몽골 유목민들의 존경심의 표시다. 우리나라 선앙당이나 제주의 할망당에서 보는 물색과 기능이 흡사하다. 몽골 유목민들이 훈초르 못지않게 신성시 여기는 장소가 있다. 어워라고 하는 이 돌무더기는 유목민들이 소원을 비는 곳으로 마을 입구나 높은 언덕에 자리해 있다.
몽골 전역에 자리해 있는 이 어원은 가장 오래되고 대중적인 유목민들의 신앙 공간이다. Овоо гэдэг бол Монголын ард түмэн эрт дээр үеэс шүтэж дахиж ирсэн ийм чулуугаар хийсэн мөн зарим нутагт модоор хийдэг ийм байгууламж юм. Энийг бол уг нутгийн одоо нэртэй уул, толгод, даваа гэх мэт онцгой газруудад тэр нутгийн одоо эзэн сүнс тэнгэрийг шүтэж тайтгаруулж түүнд одоо өргөл барьц өргөх, хүндэлж байх, нутаг усаан одоо хайрлах ийм сэтгэлээр байгуулдаг байсан юм а. 자연에 의지해 살아가는 몽골의 유목민들. 그러나 몽골 유목민들의 종교는 대부분 불교다. 울란바토르 시내에 자리한 간단사. 이곳엔 연일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옛 몽골 제국은 독실한 불교 국가였다. 칭기스칸의 아들 오거데이 칸이 티베트 불교를 받아들인 이후 쿠빌라이 칸은 불교를 국교로까지 삼았다. Тэгэхээр зэрэг баг тэрний үеийн Чингисээс хойших бүх хаадууд дандаа бурхны шашныг дэмжиж одоо мөнх хаан гэхэд тийм мөнх хаан бол баг маш том одоо 5 давхар том суурь муур босгоол түүхэн баримт байна л да бүр чулуунд бичсэн хөшөө мөшөө. Тэгэхээр яг зүгээр яг би Солонгосын Чежүүгийн буддизм биднээс ямар ч байсан нөлөө байна гэж тийм. 서귀포시 하원동의 법화사. 이곳은 고려시대 제주에선 가장 큰 사찰이 자리했던 곳이다. 지금은 남아있는 몇 개의 주춧돌만으로 웅장했던 옛 법화사의 규모를 짐작할 뿐이다. 한 곳에 모아둔 도요지는 아니고 그대로 남은 것들이 한 몇 개 정도나. 출토된 그 지대석이라든가 그 주초석이 상상을 초월한 그러한 그 주초석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복원되어져 있는 그 대웅전 그 자리에 바로 이제 그 옛날 유구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그 유구지 그 자체가 지금도 저기 67평의 건물이거든요. 그러면 700년 전에 67평의 건물은 지금 우리나라의 현존한 건물로서는 67평의 건물이 없습니다. 옛 법화사는 언제 지어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제주시 원당사, 수정사와 더불어 고려시대 말 제주의 대표적인 사찰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고려시대 제주 지역에 대규모 사찰들이 많이 들어선 이유는 무엇일까? 불교가 제주에서 크게 일어난 것은 13세기 말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원나라가 제주도에 들어와서 많은 문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불교 진흥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법화사라든지 수정사, 원당사가 그때 원나라의 기술자, 건축 기술자들에 의해서 창건된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3대 사찰이 이제 생기게 됐고 불교의 대중화가 이루어진 걸로 나타납니다. 법화사는 원나라의 세조 쿠빌라이의 딸이자 중렬왕의 왕비인 장목왕후의 원찰이었다. 그만큼 규모 또한 컸다. 제주시 수정사가 130명의 노비를 거느린 것에 비해 법화사는 280명의 노비를 거느린 대규모 사찰이었던 것이다.
지난 92년 이곳에서 중요한 명문 기와 하나가 출토됐다. 지원 6년, 즉 원나라 쿠빌라이 제위 6년인 1269년에 다시 지었고 10년 만인 1279년에 완공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발굴 조사 결과 특이한 막새들도 발견돼 주목을 끌었다. 구름 위를 나는 용문양의 막새, 그리고 봉황문양의 막새들도 출토된 것이다. 법화사에는 다른 그 고려 때나 그 이전의 절태에서는 보이지 않는 용문하고 봉황문이 그 막새 기화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기화는 제가 알기로 그 고려의 수도가 있었던 개성만월 때, 그 다음에 저 원나라 초기 수도였던 카라호룸의 그 대원 지역의 수도에서 출토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화사가 단순한 사찰이 아니고 그 이외에 고려의 거점 정청 기능을 한 그런 건물로 이해되는 근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몽골 제국의 궁궐은 어떤 기와 장식들을 사용했을까? 13세기 수도 카라코룸의 기와 유물들. 초원의 제국답게 녹색으로 화려하게 색을 입혔다. 구름을 가르는 용문양의 막새. 희미하지만 봉황의 무늬도 만날 수 있다. 예로부터 용과 봉황 무늬는 황실을 의미했다. 그래서 이런 문양들은 민간이나 일반 사찰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다. 원나라 지배 당시 제주 법화사는 궁궐에 준하는 대사찰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고려사에는 흥미로운 기록 하나가 실려 있다. 원나라가 멸망하기 1년 전 황제가 탐나로 피난하기 위해 궁궐의 재산을 옮기고 있었다. 그러나 2년 뒤 원나라가 망하면서 진행 중이던 피난궁 건설 공사가 중단됐음을 알 수 있다. 원제국의 마지막 황제 토곤 테무르칸. 그는 왜 탐나를 피난처로 택했을까? 원나라 거기 토곤 테무르 선조 허블레 칸부터 제주도를 아주 중시했죠. 해상 군사기지. 또 하나는 원나라의 그때 있는 14개 큰 황실이 국가의 목장이 하나. 제주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주 그때도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어요. 또 하나 원인 있어요. 왜 그 북쪽으로 안 갔냐 그러면 북쪽에는 그때 지금이 외몽골 이런 지역에 그때부터 이거 원황실하고 많이 갈등이 있어요. 학계에서는 원나라 마지막 황제의 피난궁으로 법화사를 주목하고 있다. 토곤 테무르가 제주를 피난처로 택한 배경엔 원나라 말기 이미 제주가 완전한 목호 세력들의 영역이었다는 점도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1368년 원나라가 멸망한 직후 많은 황실 후손들이 제주로 들어오게 된다.
1382년 운남성 지역을 다스렸던 양왕과 위순왕의 아들 백백태자 등이 가족과 함께 탐나로 유배됐으며 이름을 알 수 없는 몽골의 왕도 탐나에 유배됐다. 이어 양왕의 손자 아얀 테무르 등도 탐나에 유배돼 살게 됐다. 심지어 80여 가구에 달하는 몽골의 황족들까지 제주에 들어온 것이다. 북쪽에서 명나라가 거기 도벌해서 그 달달 진왕 80명, 80호는 달달 진왕이라고 하면 황금 가족이에요. 그런데 누구 이게 확실히 몰라요. 그런데 이거 한 가지가 확실해요. 칭기스칸이 진짜 호해. 진왕이라고 하면 다 그쪽이에요. 진왕라. 그렇다면 이들의 흔적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서귀포시 하원동, 속칭 왕자골. 버퍼사에서 약 3km쯤 떨어진 이곳엔 오래전부터 왕자묘라고 불리는 무덤들이 자리해 있다. 이곳엔 모두 3개의 고분이 있는데 지난 98년 발굴 조사 결과 이 무덤들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의 것으로 당대 고위층의 무덤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도굴로 인한 훼손 정도가 심해 무덤의 정확한 주인을 알 수 있는 단서는 남아있지 않았다. 하원동 왕자묘의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탐나 성주 왕자와 관련된 왕자묘일 가능성. 두 번째는 바로 원 황실 가족과 관련된 왕자묘일 가능성이죠. 또 특히 원이 멸망 말기에는 그들의 어떤 피난 궁전을 제주도에다 건립하려고 하는 그런 제주 프로젝트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과 연결시켜 볼 때 결국 원 황실 가족과 관련된 왕자묘일 가능성도 우리는 배제할 수 없다. 이렇듯 원나라의 많은 황족들이 제주에 왔음에도 지금껏 그들의 무덤이 발견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 북부의 네이멍구 자치구. 드넓은 초원 위에 웅장한 건물 하나가 자리했다. 칭기스칸 묘. 몽골의 역사를 중국 변방의 역사로 흡수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가묘, 즉 가짜 무덤이다. (1227년) 여름, 칭기스칸은 남쪽으로 서하 정복에 나섰다가 갑자기 사망한다. 그의 운구가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 이 지역에 묻혔다는 것이 중국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칭기스칸이 그의 고향 어딘가에 묻혔다고 추정할 뿐 칭기스칸 무덤의 위치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 있다. Монголын эзэнт гүрний хаадын аль ч шаарл олдоогүй одоогийн судалгааны төвшөнд. Түүхэн сургуулийн мэдээнд тухайн үед бичигдсэн одоо Монголын нууц товчоо, Ён улсын судаг гэх мэтийн тухайн цагийн одоо олон түүхэн сургуульчид их хаадыг төрсөн нутагт нь авчиж оршуулдаг тухай маш олон дэлгэрэнгүй мэдээнд байна. Нэг. За хоёрт энэ хаадын булшийг нууцлж оршуулах тийм уламжлал Чингисээс бас арай өмнөхөн 500 жилийн өмнө оршин байсан Түрк гэдэг улсын үеэс эхлэн бий болсон. Зүгээр хүннүү самбиг үед хаадын булшиг нийтэд одоо мэддэгдэх газар тавьдаг байсан. Тэгээд тонуулдаг одоо эвдэс сүйтгэдэг ийм болсон учраас тэр л аюулаас сэргэмжлэх үүднээс нэгдүгээр нууж тавьсан. 그렇다면 몽골의 황제가 아닌 일반 유목민들의 무덤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몽골 남동부의 한 초원에서 옛 무덤을 만날 수 있었다. Болшмог дундад зууны монголчууд 13-4 зууны үед ийм цөөн чулуу тавьж энэний дор 1-2 метр гүнтэй нөх ухаад нас барсан хүнийг амьтан хэрглэж байсан зэр зэвсгээд юм устын цуг оршуулдаг байсан юм а. 이곳 다리강가 지방에는 이런 돌무덤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다. 몽골의 유목민들 역시 원나라 시대에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독특한 매장 방법을 택한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제주에 온 원나라 황족들 역시 그들 전통에 따라 비밀 매장법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그들 후손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을까? 16세기 조선 중기에 편찬된 신증 동국여지 승남엔 당시 제주의 성씨를 구분해 놨는데 조씨, 이씨 등 10개 성씨가 원나라에서 왔으며 양씨, 안씨 등 4개 성씨는 중국 운남에서 왔다고 기록하고 있다. 특히 운남의 4 성씨들은 명나라 초에 유배온 양왕의 식솔들이라 적고 있다. 여기에는 원나라를 본관으로 삼는 성씨가 10개, 또한 제주에 명나라가 유배번했던 양왕의 후손들이 갖고 있던 그 성씨 4개가 나와 있습니다. 결국 1450년대까지만 해도 제주도에는 원나라를 본관으로 삼은 성씨가 14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 제주도에는 1450년대까지만 해도 자기 자신의 그 본관이 원나라고 밝히는 주민들이 상당수 살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초 제주 지역의 성씨들을 조사해 놓은 호적 중초. 여기에는 대원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동국여지 승남의 14개 성씨가 모두 본관을 대원으로 하고 있다. 그만큼 많은 몽골족들이 이미 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안성리. 그러나 19세기 중반 이후 대원 본관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된다. 이게 대원 본관. 그렇죠. 대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족보를 편찬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결국 자기 조상의 어떤 뿌리라고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연결시켜 나가게 되는데, 대원이라고 하는 본관을 가졌던 성씨들인 경우에는 자기 조상을 이 몽골 대원과 연결시키는 것 자체를 좀 더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적어도 우리 한국에 있는 그러한 성씨와 동일한 어떤 조상으로 연결시켜 나갔던 그러한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제주시 서쪽의 새별오름 들판. 600여 년 전 이곳은 시신이 들판을 덮었다는 참혹한 현장이었다. 목호의 난 당시 최대 격전장이었던 것이다. 수많은 제주 사람들이 함께 희생된 목호의 난. 그만큼 몽골과의 팽년은 제주 역사상 가장 큰 문화적 충격이자 격변의 시간이었다. 그런데 왜 목호의 난은 우리 역사 속에서 숨겨지고 왜곡돼 왔던 것일까? 이 중화사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몽골족 같은 경우는 야만인이고, 또한 현재 와서 몽골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이 열등한 국가로 지금 인식되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 중화사상과 현재 이 몽골의 어떤 그 나라가 좀 후진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그 몽골족의 지배를 받았던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뭐랄까 부끄러움의 대상,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이 제주 주민과 몽골의 관계를 굉장히 어떤 대립과 갈등 관계를 보려고 하는 그런 선입감적인 역사 해석이 어떻게 보면 앞서기 때문에 그동안 제주와 몽골의 관계를 직시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3세기) 유라시아 대륙을 장악했던 초원의 제국 몽골. 유목민족이 광대한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성을 쌓는 자는 망한다는 칭기스칸의 통치 철학, 더 넓은 세상으로의 도전 정신 때문이었다. 섬이란 지리적 한계를 갖고 있는 제주. 21세기 제주가 동북아의 거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옛날 몽골 제국이 동북아 정벌을 위해 제주를 선택했듯 이제 몽골을 교두보로 하는 새로운 미래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주와 몽골과의 100년 역사 속에는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 베일에 가려진 제주의 역사. 몽골과의 100년 동안의 흔적을 되짚어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